제55장 터무니없는 고래 그림들. 나는 비록 캔버스는 없지만 이제 곧 고래의 모습을 되도록 정확하게 그려버릴 작정이다. 즉, 포경성 배전에 묶여 그 몸뚱이 위를 실제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고래가 고래잡이의 눈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 진정한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 따라서 그러기 전에 오늘날까지 육지 사람들의 믿음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그 기이하고 공상적인 고래의 초상에 주위를 돌려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고래 그림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다. 잘못된 그림의 주된 근원은 인도와 이집트와 그리스의 옛날 조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창의력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부도덕한 그런 시대에는 신전의 대리석 장식판, 조각상의 받침대, 방패와 작은 메달, 술잔, 화폐 등의 살라딘의 쇠사슬 갑옷, 그런 비늘로 덮여있고 성조지의 투구 같은 것을 머리에 쓴 돌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시대 이후 줄곧 가장 대중적인 고래 그림만이 아니라 고래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기술에도 그와 같은 종류의 파격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고래를 그렸다는 고대 그림들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 엘레판타 섬의 유명한 석굴 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브라만 교도의 주장에 따르면 그 오래된 사원에 끝없이 새겨져 있는 조각상에는 인간의 온갖 사업과 직업,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취미가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미리 예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귀한 포경업이 거기에 어렴풋이나마 나타났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석굴사원 벽의 한 구획을 따로 차지하고 있는 이 힌두교도의 고래는 리바이어던의 형태를 취한 비슈누의 화신을 묘사한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마치의 아바타라고 불린다. 이 조각상은 사람과 고래의 형상이 반씩 섞인 모습이지만 고래 부분은 꼬리만 나타나 있고 그 작은 부분마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널쩍한 종려나무 잎 같은 진짜 고래의 당당한 꼬리보다는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아나콘다의 꼬리와 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유서 깊은 미술관에 가서 위대한 기독교 화가가 고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고대 인도인보다 나을 게 없다. 그것은 페르세우스가 바다 괴물 또는 고래한테서 안드로메다를 구출하는 장면을 그린 구이도의 그림인데, 구이도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괴상한 생물을 보고 모델로 삼은 것일까? 호가스도 페르세우스의 강림에서 같은 장면을 다루었지만 조금도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호가스의 거대하고 비만한 괴물은 수면 위에서 파동치고 있는데 1cm도 안 되는 물속에 잠겨 있지 않다. 등에는 코끼리 등에 얹는 가마 같은 것이 있고 넓게 벌어진 엄니투성이의 입안으로 파도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모양을 보면 템스강에서 런던 탑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반역자의 문처럼 보인다. 그 밖에 스코틀랜드의 시벌드의 서설에 나오는 고래나 옛 성서의 판화나 기도서의 사포화에 나오는 요나의 고래 등이 있다.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출판업자의 고래,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책의 표지나 책 등의 금박으로 인쇄된 고래는 내려가고 있는 다채 자루에 포도덩굴처럼 휘감겨 있는 모습인데, 매우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나 황당무계한 전설적인 동물이다. 내가 보기에는 고대 꽃병에 새겨진 형상을 모방한 듯하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돌고래라고 불리지만 이 출판업자의 물고기는 고래를 그리려는 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도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고래를 묘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15세기경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문예부흥기에 도입한 것으로 당시는 물론 비교적 최근까지도 돌고래는 흔히 리바이어던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옛날 서적의 장식문이나 그 밖의 장식에서도
이따금 고래를 아주 기묘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수, 분천, 온천, 냉천, 세러토가 온천, 바덴바덴 온천 등 온갖 종류의 물기둥이 고래의 무진장한 머리에서 거품과 함께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진보라는 책의 초판 표지에서도 여러분은 이상한 고래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전문가의 어설픈 시도를 살펴보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고래를 아는 사람들이 진지하고도 과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래를 그린 그림을 살펴보자. 해리스가 편찬한 항해기 전집에는 1671년에 출판된 고래 속 요나호의 선장 프리슬란트 출신 페터 페트로슨의 스피츠베르겐으로의 고래잡이 항해라는 네덜란드 항해기에서 발췌한 고래 그림이 몇 점 실려 있는데 그 중 하나에는 고래들이 마치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처럼 얼음덩어리 사이에 누워있고 그 살아있는 고래의 등 위를 백곰들이 뛰어다니고 있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꼬리가 수직으로 고추 서 있는 고래를 묘사하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영국 해군함장인 제임스 콜렛 대령이 저술한 향유고래 포획 확장을 위해 혼고지를 돌아서 남태평양까지 항해한 기록이라는 사절판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1793년 8월에 멕시코 해안에서 포획되어 갑판에 끌어올려진 향유고래의 축소도라는 그림이 실려 있다. 이 사생화는 함장이 부하 해병들을 위해 그린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눈이 다른 부위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축척에 따라 실물 크기로 확대해보면 그 고래는 길이가 1.5m나 되는 창문 같은 눈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아, 친절한 함장이요. 당신은 왜 그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요나를 그림에 그려놓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 가장 양심적으로 편찬한 박물학 서적도 이와 똑같은 불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저 인기 있는 골드스미스의 동물지를 보라. 1807년에 런던에서 나온 축소판에는 고래와 일각고래라는 그림이 실려 있는데 나는 무례해 보이고 싶진 않지만 그 꼴사나운 고래는 다리가 잘린 암돼지 같고 일각고래는 언뜻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다. 이 19세기에 그런 히포그리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영리한 학생들을 속일 수 있을까? 1825년에는 프랑스의 박물학자인 라스페드 백작 베르나르 제르맹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고래 서적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도 여러 종류의 리바이어던을 묘사한 그림 몇 점이 실려 있다. 이 그림들은 모두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그린란드 고래, 즉 참고래를 잘 알고 있는 스코스비조차도 그렇게 생긴 고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 중에서도 으뜸가는 자리는 유명한 퀴비에 남작의 동생인 과학자 프레데리크 퀴비에가 차지했다. 그는 1836년에 고래 연구서를 출판하고 거기에 향유고래의 그림이라는 것을 실었는데 그 그림을 낸터컷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먼저 낸터컷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레데리크의 향유고래는 향유고래가 아니라 찌그러지고 뭉클어진 무언가다. 물론 그는 포경항해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포경항해를 하는 일은 드물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그림을 찾아낸 것일까? 같은 분야의 선배인 데마레가 중국 해화에서 진짜 기형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를 차용했는데 프레데리크는 아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붓을 손에 쥐면 얼마나 활기찬 상상력을 발휘하는지는 그들이 만든 수많은 이상야릇한 잔과 접시가 여실히 알려준다. 길거리의 기름가게 앞에 매달려 있는 간판장이가 그린 고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것들은 대개 혹을 하나 갖고 있는 흉악한 리처드 3세 같은 북극고래다. 서너 명의 선원으로 만들어진 파이, 즉 선원을 가득 태운 포경보트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핏빛과 푸른빛 페인트가 뒤섞인 바다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꼴사나운 기형적 동물이다. 하지만 고래를 그릴 때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도 따지고 보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학술서적에 실려있는 고래 그림은 대부분 해안에 좌초한 고래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정확하다고 말한다면
용골이 부러진 난파선 그림이 웅장한 선체와 활대를 자랑하는 온전한 상태의 고귀한 짐승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코끼리는 몸 전체를 드러내고 서 있지만 살아있는 고래는 초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몸 전체를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당당하고 의미심장한 고래의 참모습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속에서만 볼 수 있다.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몸체의 대부분은 전함처럼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 속에서 고래 전체를 통째로 들어올려 공중에서도 고래의 거대한 덩치와 힘차게 굽이치는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아기 고래와 어른 고래의 윤곽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아기 고래가 갑판 위에 끌어올려진 경우에도 녀석의 형체는 이상하고 뱀장어 같고 유연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녀석의 정확한 모습은 악마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해안에 떠밀려 올라온 고래 해골을 살펴보면 고래의 진짜 형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도 고래의 기묘한 특징 가운데 하나지만 고래의 해골은 전반적인 생김새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제러미 벤담의 해골은 그의 유언 집행인의 서재에서 촛대 대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의 주요한 신체적 특징과 함께 굵은 눈썹을 가진 공리주의자 노신사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해준다. 하지만 관절로 연결된 고래뼈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추론할 수 없다. 저 위대한 헌터가 말했듯이 고래 해골과 완전히 가죽과 살로 쌓인 고래의 관계는 곤충과 그것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번데기의 관계와 같다. 이 책에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특성은 특히 머리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특성은 또한 옆 지느러미에도 아주 기묘하게 드러나 있다. 고래의 옆 지느러미 뼈는 엄지손가락만 없는 사람의 손뼈와 거의 똑같다. 이 지느러미는 4개의 완전한 손가락을 갖고 있는데 검지와 중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손가락들은 장갑을 낀 사람의 손가락처럼 영원히 살 속에 들어있다. 어느 날 익살 맞은 스토브는 이렇게 말했다. 고래 녀석은 이따금 우리한테 무모하게 덤벼들지만 권투 글러브를 벗고 가차없이 우리를 혼내준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고래를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그 거대한 리바이어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정확히 그려지지 못한 채 남겨질 동물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떤 고래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훨씬 정확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그림도 고래를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고래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고래의 윤곽을 웬만큼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포경선을 타고 고래를 잡으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포경선이 녀석의 공격으로 구멍이 뚫려 영원히 바닷속에 가라앉게 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이 리바이어던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싶다. 제56장 가장 오류가 적은 고래 그림과 정확한 고래잡이 장면 그림들. 기괴한 고래 그림과 관련하여 고금의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더 한층 기괴한 고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플리니우스, 피처스, 헤클루트, 해리스 퀴비의 저서에 대해 말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지만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다. 나는 향유고래를 다룬 서적으로는 콜렛과 허긴스, 프레데리크 퀴비에와 필이 쓴 저서밖에 모른다. 콜렛과 퀴비에에 관해서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허긴스의 책은 그들보다 훨씬 낫지만 그보다는 필의 책이 최고다. 필의 향유고래 그림은 다 좋다. 하지만 제2장 첫머리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3마리 고래 가운데 중간에 있는 고래 그림은 예외다. 속 표지에 향유고래를 공격하고 있는 보트의 그림을 실은 것은 객실에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는 남자의 일반인다운 회의론을 자극하려는 속셈이 분명하지만 대체로 보아 감탄할 만큼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제이 로스 브라운이 그린 향유고래 그림을 보면
윤곽은 상당히 정확하지만 인쇄가 형편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참고래의 겉모양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들은 스코스비의 책에 실려 있지만 아쉽게도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서 충분한 느낌을 전달하지 못한다. 그가 폭경 장면을 묘사한 그림은 하나뿐인데 이 그림이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 사람들은 정확히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만 고래잡이가 본 살아있는 고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몇 가지 세부 사항은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래와 폭경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르느레라는 사람의 그림을 훌륭한 솜씨로 조각한 프랑스의 대형 판화 두 점이다. 이 두 점의 판화는 각각 향유고래와 참고래를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판화는 당당한 향유고래가 심해에서 보트 바로 밑으로 올라와 보트에 구멍을 내고 부서진 널빤지 조각을 등에 얹은 채 공중으로 높이 솟구치는 장면을 힘차게 묘사하고 있다. 보트의 뱃머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괴물의 등뼈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 그 뱃머리에는 시간을 잴 수 없을 만큼 짧은 한순간 노잡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노잡이는 성난 고래가 내뿜는 격렬한 물기둥에 반쯤 쌓인 채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막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다. 전체에 넘치는 약동감은 놀랄 만큼 훌륭하고 박진감이 있다. 반쯤 빈 밧줄통이 하얀 바다 위에 떠 있고 쏟아진 작살들의 나뭇자루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파도 속에서 까딱거리고 있다. 고래 주위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헤엄치는 선원들의 머리가 흩어져 있고 폭풍이 휘말아치고 있는 캄캄한 저편에서 본선이 이쪽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다. 이 고래의 해부학적 세부에서는 심각한 잘못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그럽게 봐주기로 하자. 나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판화에서는 참고래가 파타고니아의 절벽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끼 낀 바위처럼 잡초가 우거진 검은 몸뚱이를 좌우로 흔들며 달아나고 포경보트가 조개 삿갓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고래 옆구리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검댕이처럼 새까맣다. 굴뚝 속에 그렇게 연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 밑의 커다란 창자에서는 멋진 저녁 요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다. 바다새들은 이따금 참고래가 등에 싣고 다니는 작은 깨와 조개, 그 밖에 바다의 캔디나 마카로니 따위를 쪼아먹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입술이 두꺼운 고래는 파도를 헤치며 질주하고 고래가 지나간 자국에는 요란하게 소용돌이치는 하얀 응유가 몇 톤이나 남는다. 그래서 가벼운 보트는 원양기선의 외륜 가까이로 끌려 들어간 통통배처럼 굽이치는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림의 전경은 온통 맹렬하게 날뛰고 있지만 배경에는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서 멋진 예술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무력한 배에는 풀을 먹이지 않은 돛들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 죽은 고래의 생기 없는 몸뚱이는 정복된 요새 같고 분수공에 박힌 장대에서는 점령 공깃발이 나른하게 매달려 있다. 가르느레라는 화가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였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화가가 주제에 대해 실제로 정통했거나 아니면 경험 많은 고래잡이한테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것이었다. 받았으리라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물을 묘사하는 데는 명수들이다. 유럽에 가서 수많은 그림을 보라. 베르사유의 승전 기념관만큼 생생한 전쟁화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거기서는 그림을 보는 사람도 프랑스에 잇따른 대규모 전투 속을 저돌적으로 헤쳐나가게 된다. 그림에 그려진 모든 칼은 북극광처럼 번뜩이는 것 같고 무장한 왕과 황제들은 왕관을 쓴 켄타우로스처럼 돌진한다. 가르느레의 그림도 고래와의 해전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그 화랑의 한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소질을 타고난 프랑스인의 재능은 포경 장면을 묘사한 그림과 판화에 특히 잘 나타나 있는 듯하다.
프랑스인의 고래잡이 경험은 영국인의 10분의 1, 미국인의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고래잡이의 진정한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생활을 완성하여 두 나라에 제공했다. 영국과 미국의 포경 화가들은 대부분 사물과 윤곽, 예를 들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고래의 옆모습을 기계적으로 묘사하는 데 만족하는 듯하다. 그것은 회화적 효과에서는 피라미드의 윤곽을 스케치한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래 전문가로 유명한 스코스비는 그린란드 고래의 뻣뻣한 전신상 한 점 이외에 일각고래와 돌고래의 섬세한 축소도를 서너 점 제시한 뒤 보트의 갈고리와 고기 써는 칼과 고래를 걸어잡는 단 모양의 갈고리 따위를 묘사하고 고전적인 판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현미경을 발명한 레베누크처럼 근면하게 북극의 눈 결정을 확대한 96장의 보사화를 마음대로 조사해보라고 제시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나는 그 훌륭한 항해가를 헐뜯을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그를 경험 많고 노련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모든 눈 결정체에 대해 그린란드 치안 판사 앞에서 선서한 진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분명 실수였다. 가르느레의 그 훌륭한 판화 위에 H. 뒤랑이라고 서명한 사람이 제작한 주목할 만한 프랑스 판화 두 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의 현재 목적에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지만 다른 점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태평양 섬들의 고요한 대낮 풍경을 묘사한 판화인데 파도가 잔잔한 날 해안 가까이에 닻을 내린 프랑스 포경선 한 척이 한가롭게 물을 보급받고 있는 장면이다. 배경에는 느슨해진 돛과 야자나무의 기다란 잎이 보인다. 둘 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축 늘어져 있다. 이 그림이 동양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억센 어부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효과는 매우 훌륭하다. 또 다른 판화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배는 탁 트인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무리의 한복판을 참고래 한 마리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배는 고래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부두로 향하듯 그 괴물에게 돌진하고 보트 한 척은 그 활극의 현장에서 급히 빠져나와 멀리 있는 고래떼를 추적하려 하고 있다. 작살과 창은 수평으로 겨누어져 있고 노잡이 세 사람은 구멍에 돛대를 막 끼우는 중이고 보트는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뒷발로 일어선 말처럼 수면에서 거의 수직으로 꼿꼿이 서 있다. 본선에서는 고래를 끓이는 연기가 대장간의 연기처럼 뭉게뭉게 하늘로 치솟고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피어올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조짐을 보인다. 그 먹구름은 흥분한 선원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듯하다.